한여름에 찌는 듯한 열기 속 이영자 할머니는 낯선 거리 한복판에서 물 한 모금을 구걸하다 쫓겨났다. 그러나 아무도 알지 못했다. 그녀가 누구이며 얼마나 많은 것을 잃어버린 상태였는지. 이영자 할머니가 길가에 서 있던 그날은 광주 시내에 이른 아침부터 강렬한 햇볕이 내리쬐던 무더운 여름이었다. 은빛 머리칼이 땀에 젖어 이마에 달라붙고 헝클어진 머리를 부여잡을 새도 없이 그녀는 천천히 골목길을 걸어갔다. 표정은 몹시 지쳐 보였으나 얼굴에는 이상한 그늘이 드리워 있었다. 마치 자신이 어딨는지조차 알지 못한다는 듯 두리번거리며 허공을 바라보았다. 지나가던 행인들이 수상한 눈길을 보내며 그녀를 힐끔힐끔 쳐다봤지만 대부분은 무심히 지나칠 뿐이었다. 때로는 시큰둥한 표정을 짓거나 걸음을 재촉하며 거리를 벗어났다. 그녀는 막연히 여기가 어디지 하고 중얼거리며 걸음을 옮겼다. 누구라도 금방 눈치챌 수 있었다. 이 할머니가 무언가를 잊어버린 상태라는 것을 곧잘 비틀거리는 발걸음에선 길을 잃고 헤맨다는 기색이 역력했다. 몇몇은 그저 이상한 노숙자쯤으로 생각하고 고개를 돌렸고 몇몇은 주저하다가도 아무 말 없이 서둘러 지나갔다. 적어도 이영자 할머니가 광주의 상업지구 절반을 소유했던 인물이라는 사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모습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할머니는 땀으로 흠뻑 젖은 옷깃을 추스르며 상가 밀집 지역의 길목에 들어섰다. 아스팔트 위로 열기가 아지랑기처럼 피어오르고 간간히 매연이 섞인 뜨거운 바람이 얼굴을 훑고 지나갔다. 비상구처럼 서 있는 음지라도 찾아들고 싶었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았다. 집이 어디였더라? 하고 자신에게 물어보지만 허사였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 있었다. 한때 자녀들을 키우며 건물을 사들이고 남편과 함께 여유로운 노후를 꿈꾸던 시절은 어렴풋한 그림자처럼 멀리 사라진 뒤였다. 아침 나절임에도 길비는 이미 불볕더위로 인파가 뜸했다. 몇몇 가게의 셔터는 아직 반쯤 내려가 있었고 문을 연 상점도 에어컨 바람을 최대한 안쪽으로 모아들이려는 듯 출입문을 꼭 닫아둔 채 손님을 맞이했다. 그런 거리의 공기는 건조하고 텁텁했다. 할머니가 갈증을 심하게 느낀 것은 당연했다. 목이 바싹바싹 타들어갔지만 호주머니를 뒤져보아도 동전 한 입 없었다. 어느 때부터 지갑이 사라진 건지 애초에 챙기지 않은 건지도 전혀 알 길이 없었다. 그때 할머니는 시선 너머로 제법 익숙해 보이는 큰 건물을 발견했다. 회색 외벽에 반짝이는 유리창이 줄지어 있는 그곳이 어쩐지 낯설지 않았다. 하지만 어디서 본 건지 정확히 떠오르지 않아 할머니는 그저 본능적으로 그곳으로 다가가기 시작했다. 높직한 간판에는 명성은행 광주 지점이라는 문구가 선명히 새겨져 있었다. 찌는 듯한 더위를 견디다 못해 할머니는 에어컨이 가동되는 시원한 실내로 들어가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한 모금만 마실 수 있다면 갈증을 달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이 아스라하게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았다. 할머니가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찬 공기가 온몸을 훑어 지나갔다. 곧바로 코끝에 스며드는 냉기는 잠시나마 정신을 맑게 해주는 듯했다. 하지만 은행 내부의 분위기는 곧 얼어붙었다. 잘 차려입은 손님들과 정장을 입은 직원들 틈에서 땀에 절고 때가 탄 옷차림의 노인이 서 있는 장면은 부조화 그 자체였기 때문이다. 여기저기서 불편한 시선이 꽂혔다. 누군가는 저 노숙자는 왜 여기 들어왔지 하는 눈빛이었고 또 누군가는 주저하며 뒷걸음질 쳤다. 그 시선들을 전혀 느끼지 못한 채 할머니는 벽에 붙은 게시물을 뚫어지게 바라보다 천천히 창고 쪽으로 발길을 옮겼다. 하지만 그 발걸음마저 제대로 이어지지 않았다. 목이 너무 마른 나머지 작은 기침이 연신 터져 나왔고 온몸이 나른해져 스스로도 중심을 잡기 힘들었다. 그래도 용기를 내 창구 앞에 다다른 할머니는 거친 숨을 고르며 힘겹게 말을 꺼냈다. 저 물을 조금만 주실 수 있을까요? 젊은 은행원은 처음엔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할머니를 쳐다보았다. 이곳이 은행 업무를 보는 장소이지 급수대를 제공하는 곳은 아니라는 점을 모를 리가 없었다. 그러나 그녀의 표정은 곧 냉랭하게 식었다. 여기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밖으로 나가주세요. 짧은 대답이 뱉어지는 순간
할머니의 안색이 눈에 띄게 달라졌다. 어딘가 익숙해 보이는 장소임에도 자신이 환영받지 못한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느껴졌다. 잠깐만요. 뭔가 기억이. 할머니는 더듬거리며 무언가를 말하려 했지만 은행원은 듣고 싶지 않다는 듯 손을 흔들었다. 그리고 경비를 향해 손짓했다. 경비님, 이분을 좀 내보내주세요. 다른 고객이 불편해합니다. 경비원은 다가와 할머니의 팔을 붙잡았다. 할머니, 죄송합니다. 나가주셔야겠어요. 말은 정중했지만 그 안에는 다시는 오지 말라는 의미가 확실히 담겨 있었다. 이후 벌어진 일은 순식간이었다. 그 낯선 손길에 휘청거린 할머니는 문턱을 넘어오다 그대로 뒤로 넘어지듯 주저앉았다. 엉덩이에 강한 충격이 전해져 얼굴이 일그러졌고 그제야 할머니의 눈이 크게 떠졌다. 그 순간 마치 무너져 있던 기억의 장벽이 순식간에 열리는 듯 머릿속이 환하게 밝아졌다. 강렬한 아픔 뒤에 찾아온 짧은 명료함이었다. 이름을 잊고 있었고 집의 위치도 가물거렸지만 그때만큼은 자신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렴풋이 떠올랐다. 내 예금이 이 은행에 있었다. 남편과 함께 모아온 전 재산 수십 년간 부동산 임대료와 사업 수익으로 쌓아온 거액, 그 돈이 바로 이 은행에 예치되어 있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지만 대부분은 할머니가 넘어졌음에도 무심히 지나갈 뿐이었다. 바닥에 주저앉아 아파하는 할머니에게 손을 내미는 이가 거의 없었다. 그제야 할머니는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이곳을 찾았는지 깨달았다. 곳곳에 때가 묻고 땀으로 범벅이 된 옷차림 풀어헤쳐진 머리칼. 설령 자신을 아는 사람이 이곳에 있었다 해도 알아보기가 쉽지 않았으리라. 부끄러움과 억울함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내가 이곳 은행에만 130억 원을 넣어둔 사람인데 평소 같았으면 절대로 상상하지 못할 모멸감이었다. 애틋하게 이뤄온 평생에 쌓아 올린 재산과 사회적 신망이 있었는데 오늘은 단지 겉모습 때문에 문전박대를 당하다니. 할머니는 뜨거운 눈물을 머금고 어색하게 몸을 일으켰다. 허리가 욱신거리고 엉덩이가 저렸지만 창구 안쪽에 있던 젊은 은행원의 차가운 표정이 더욱 심장 깊숙이 아프게 꽂혔다. 걸음을 옮겨 은행 문 밖으로 나오자 다시 후끈한 열기가 할머니를 감쌌다. 얼굴엔 땀과 눈물이 뒤섞여 흘러내렸다. 한낮의 태양 아래 아무도 그녀를 돕지 않았지만 이제는 주저앉아 울고만 있을 수 없었다. 떠오른 기억을 붙잡고 할머니는 어떻게든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내가 이곳 중심가 어딘가에 살았었지. 분명 집이 있었다. 한때 광주 시내 여기저기에 건물과 집을 마련해 두었으니 그중 한 곳은 분명 자신의 보금자리일 터였다. 천천히 거리를 걸으며 할머니는 오랜 기억의 파편들을 꺼내 맞추기 시작했다. 남편과 함께 건물을 사들이던 때가 있었지. 자녀들을 키우고 손자, 손녀도 있었다. 그런데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생각해보니 치매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이 번뜩 떠올랐다. 가끔씩 정신이 또렷해졌다가 다시 흐릿해지기를 반복했었는데 아마 그 증상이 심해진 탓에 오늘 이곳을 헤매고 있었을 것이다. 머릿속이 조금씩 정리되자 이제 땀에 젖어 힘든 몸을 이끌고라도 집을 찾아야겠다는 의지가 생겼다. 광주 중심가를 가로지르는 대로를 지나 대학가 근처를 돌고 낯익은 골목들을 들여다보며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1시간 남짓 지났을까 드디어 익숙한 대문이 눈에 들어왔다. 정원의 담장 너머로 보이는 나무들과 오래된 석상이 반가웠다. 맞아, 여기였어. 이 집이 내 집이었지. 주춤거리면서도 담장을 끌어안 듯 돌아 들어가니 대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 집 안은 다소 어수선했다. 치매로 인해 일상적인 정리가 되지 않아 식탁 위에는 그릇이 어지럽게 놓여 있고 거실 한쪽에는 정막이 흘렀다. 그래도 대충 주변을 살피며 거칠게 숨을 몰아쉬던 할머니는 곧장 전화기를 찾아들었다. 길 위에서 받은 모멸감이 너무나 선명하여 그냥 넘어갈 수 없었다. 변호사님, 접니다. 이영자예요.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그대로 감정을 꾹꾹 담아 전화를 걸었다. 변호사는 연로한 할머니가 힘겨운 목소리로 호소하자 사태의 심각성을 바로 직감하고 기니 자세한 이야기를 청했다. 할머니는 오늘의 일을 생생하게 전했다.
무더운 날 갈증을 견디다 은행에서 물을 부탁했는데 문전박대를 당했고 넘어져 다쳤다고. 그런데 그곳이 자신이 평생 저축한 전 재산 130억 원이 예치된 은행이었다고. 변호사는 깜짝 놀랐다. 그렇다면 직접 함께 가서 문제를 바로잡아야겠습니다, 할머니. 그의 목소리는 진지하고 단호했다. 그 말에 할머니도 작은 안도감을 느끼며 전화를 끊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오랜만에 방 안에 들어가 옷장을 열었다. 치매 때문에 제대로 신경 쓰지 못해 뒤죽박죽이던 한복과 옷가지를 하나하나 꺼내보며 가장 깔끔하고 잘 어울리는 옷을 골랐다. 이번에는 절대 허술한 모습으로 은행에 가지 않겠다는 마음이 굳어졌다. 삶의 기억은 희미해져도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짓밟히고 싶지는 않았다. 다림질 대 앞에 서서 조심스레 주름을 잡고 구김살을 펴며 생각했다. 내일은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을 거야. 이튿날 아침 할머니는 일찍 일어나 머리부터 곱게 빗었다. 화장대 앞에 앉아 하얀 분을 은은하게 바르고 연한 빛깔의 립스틱을 발랐다. 거울 속 모습은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다. 내가 예전엔 이렇게 단정했지. 작은 목소리로 자신에게 중얼거리며 어제의 모욕감을 되살렸다. 허름하고 낯선 모습으로 미처 설명도 못하고 쫓겨났던 순간이 떠올라 마음이 복받쳤지만 동시에 굳은 다짐이 되살아났다. 내가 누구인지 오늘은 확실히 보여주겠어. 정갈한 한복에 고든 자세로 서 있자 마치 예전의 자신으로 돌아간 기분이었다. 부동산 투자와 각종 임대료 관리로 정신없이 바쁘던 시절, 은행이나 관공서에 갈 때는 늘 이렇게 단정하게 차려입었다. 그 시절의 기억이 잠시나마 또렷하게 되살아났다. 남편이 건재하던 때 아이들이 어릴 적 은행 직원들이 자기 앞에 서면 허리를 숙이며 인사하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쳤다. 약속 시각이 다가오자 현관벨이 울렸다. 변호사가 도착한 것이었다. 할머니, 오늘 제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그는 할머니를 다시 한번 확인하듯 던 자세를 살폈다. 어느새 한복 자락이 말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고 사뭇 다른 표정으로 지팡이를 짚고 문을 나섰다. 채 올라타자 어제 끓어오르던 분노가 또다시 차오르는 듯했지만 곧 차분히 호흡을 고르며 마음을 다잡았다. 은행 앞에 도착했을 때 이영자 할머니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다. 문턱에서 쫓겨나 엉덩방가를 찢던 어제가 아련히 떠올랐기 때문이다. 하지만 변호사는 곧 그녀를 안정시켰다. 할머니 걱정 마세요. 오늘은 제가 함께 있으니 필요한 건 다 말씀하십시오. 그 말에 할머니는 다시금 고개를 끄덕였다. 문을 열고 들어선 은행 내부는 여전히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감돌았다. 하지만 오늘 할머니의 모습은 어제와 전혀 달랐다. 차분한 미소와 당당한 눈빛, 잘 다듬어진 한복 차림이 주위를 압도했다. 어제는 힐끔거리던 시선이 무시로 쏟아졌지만 오늘은 그 시선들이 정중한 경계와 의문으로 바뀌었다. 직원들 중 몇몇은 당황스레 할머니의 모습을 훑어봤다. 변호사가 안내하듯 앞장서서 창구 쪽으로 향했다. 창구 뒤편 어제 할머니를 쫓아냈던 젊은 직원이 서 있었다. 그는 재빨리 시선을 피했지만 이미 늦었다. 변호사는 곧장 그 직원을 지목하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이분이 바로 어제 물 한 모금 달라고 하셨던 그분입니다. 광주 시내상가 절반을 소유하고 계시며 이곳 은행에 130억 원을 예치해 두신 분이기도 하지요. 그의 말이 떨어지자 은행 아는 순간 정적이 흘렀다. 직원은 고개를 푹 숙였다. 지점장 또한 황급히 달려나와 할머니에게 깊이 허리를 숙였다. 정말 죄송합니다. 어르신, 어제 있었던 일은 큰 실수였습니다. 이 은행을 대표해서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지점장의 목소리에는 애타는 듯한 진심이 묻어 있었다. 그러나 할머니는 조용히 손을 들었다. 됐어요. 이제 사과는 필요 없습니다. 내가 오늘 여기에 온 이유는 모든 계좌를 해지하기 위해서예요. 지점장의 표정이 하얗게 질렸다. 예? 모든 계좌를 해지하신다니? 정말이십니까? 그의 눈빛에서 땀방울이 떨어져 내릴 듯했다. 할머니는 자리를 고쳐 앉으며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내 돈은 전부 인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은행과는 더 이상 거래하지 않을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어제와 달리 조금도 떨리지 않았다.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려는, 그리고 자신이 받은 수모에 대한 분명한 대답이었다. 은행 직원들은 서류를 재빨리 찾아와 확인을 거듭했다. 예금의 규모가 워낙 컸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은행으로서는 엄청난 손실이었다. 누군가는 본점에 전화를 돌려 긴급 보고를 했고, 누군가는 지점장에게 염려 가득한 눈길을 보냈다. 하지만 그 누구도 할머니의 마음을 돌릴 수 없었다. 할머니의 의지는 흔들림 없이 굳세었다. 결국 몇 시간에 걸친 복잡한 해지 절차 끝에 할머니는 130억 원 전액과 여러 개로 분산돼 있던 임대료 통장까지 모두 정리해버렸다. 서류의 마지막 도장을 찍고 변호사와 함께 은행 문을 나서는 할머니의 발걸음은 어제와 전혀 달랐다. 우아하고 당당했다. 목덜미에 맺힌 땀방울이 더운 햇빛에 반짝였지만 할머니는 신경 쓰지 않았다. 이영자 할머니 이제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차로 돌아가는 길목에서 변호사가 물었다.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다가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아직 정하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내 돈을 맡길 곳을 신중히 고르려고요. 그로부터 며칠 뒤 명성은행 광주 지점은 극심한 혼란에 빠졌다. 지점장은 본점으로부터 사태 경위를 소상히 밝히라는 지시를 받았고, 내부에서는 긴급 회의가 소집되었다. 이영자 어르신이 우리 지점에 예치한 예금이 전체의 몇 %였는지 아나? 지점장이 한숨을 내쉬며 물었고, 직원들은 서로 눈치를 보았다. 40% 가까이 됩니다. 게다가 상가 임대료 통장도 꽤 많았고요. 이를 보고받는 순간 회의실 분위기는 살얼음판이 되었다. 모두가 어제 그 노인을 이상한 눈으로 보았던 순간을 떠올렸다. 진작 조금만 친절하게 대했다면, 사정이 있나 살펴보고 물이라도 한 컵 건넸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젊은 직원은 결국 인사과로 불려가 엄중한 질책을 받았다. 손님의 겉모습만 보고 함부로 판단해 내쫓은 것은 심각한 잘못입니다. 은행의 이미지와 신뢰를 송두리째 무너뜨렸어요. 그러나 일은 이미 벌어졌다. 이영자 할머니가 떠났다는 소문은 광주 시내에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명성은행이 큰손 고객을 잘못 대접해 전액 인출을 당했다는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으로 다가왔다. 특히 충장로 상인들은 더욱 분개했다. 이영자 할머니가 우리 상권의 중요한 임대료를 관리해 주시는 분인데 그런 대접을 받으시다니. 상인들은 직접 항해 전화를 걸거나 계좌를 옮기는 등 집단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자신들도 언제든 같은 취급을 받을 수 있다는 불신이 커진 것이다. 한편 다른 은행들은 호시탐탐 기회를 노렸다. 어르신 저희 은행으로 오시면 최고의 우대 금리를 보장하겠습니다. 새로운 VIP 전용 창구도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은밀히 변호사를 통해 접촉하거나 아예 할머니 집 앞까지 찾아오기도 했다. 하지만 이영자 할머니는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다. 돈 때문에 하는 친절은 이제 필요 없어요.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곳을 찾으려 합니다. 그녀의 말에 찾아온 은행 직원들은 더 이상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난감해했다. 시간이 조금 흐르자 명성은행 광주 지점의 실적은 눈에 띄게 곤두박질치기 시작했다. 매일 아침 직원들은 움츠린 어깨로 출근해야 했다. 로비에는 모든 고객을 귀히 모시겠습니다. 라는 새로운 현수막이 걸렸지만 이미 소문을 들은 사람들의 시선은 차가웠다.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보고 내쫓았다며 나이 든 분을 그렇게 홀대한 은행이 어디 있나. 지점장 역시 매일같이 본점으로부터 질책을 받으며 밤낮 없이 대책을 세워보려 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한 달쯤 시간이 흐른 어느 날 이영자 할머니는 다시 광주의 거리로 나왔다. 이날은 은행을 정하기 위해 여기저기 직접 발품을 파는 중이었다. 과거 남편과 함께 사들인 건물들을 둘러보고 임대료가 제대로 들어오는지, 세입자들이 불편함은 없는지 세심히 확인했다. 그 과정에서 상인들은 할머니를 반갑게 맞으며 물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은행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하셨죠? 할머니는 쓸쓸한 미소로 대답했다. 괜찮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사람을 더 잘 분별해야겠어요. 이때쯤 광주 시내에서는 명성은행이 큰손 고객을 잃어버렸다는 소식이
계속 퍼져나가고 있었다. 누구도 할머니가 치매 환자라는 사실을 쉽게 알지 못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녀가 상업지구 전반에 걸쳐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며 동시에 수십 년간 쌓아온 재산이 남다른 큰 손이라는 점이었다. 할머니가 친절한 곳을 찾는다는데 과연 어디로 가실지 궁금하네. 사람들은 수군대며 관심을 보였다. 그러던 중 이영자 할머니는 오랫동안 광주 지역에 뿌리를 둔 작은 향토은행 하나를 알게 되었다. 그 은행은 대규모 자본이나 화려한 서비스를 내세우지 않았지만 직원들이 정겹고 친절하기로 유명했다. 할머니가 살짝 들렀을 때 로비 안에는 훈훈한 공기가 감돌았다. 어서 오세요. 필요한 것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직원들은 먼저 웃으며 다가왔다. 할머니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조심스럽게 묻고 이것저것 설명을 들어보았다. 그들은 노인 고객에게 쉬어갈 의자를 건네고 목이 마르면 차를 내주기도 했다. 특별한 VIP 프로그램을 강조하기보다 자연스러운 소통과 정성 어린 태도가 돋보였다. 며칠 뒤 할머니는 이 은행으로 계좌를 옮기기로 결심했다. 이제 여기에 제 예금을 맡기려고 합니다. 변호사가 놀란 얼굴로 규모가 상당하신데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하고 묻자 할머니는 미소 지었다. 여기는 진심이 느껴져요. 그게 더 중요해요. 그 말에 변호사도 고개를 끄덕였다. 이후로 작은 향토은행에서는 할머니를 위한 특별한 휴게실을 마련했다. 계좌 업무나 서류 절차를 기다릴 때 언제든 편히 쉬어갈 수 있도록 의자와 테이블 따뜻한 한, 차와 간단한 간식까지 준비해 두었다. 어르신이 오시면 늘 편안하게 계시길 바랍니다. 직원들의 배려는 형식적인 존중이 아니라 진심이었다. 치매가 있어도 길을 잃고 헤매도 언제든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곳이라는 믿음을 주고 싶어 했다. 충장로 상인들 역시 할머니가 치매 때문에 종종 기억을 잃고 길을 잃어버린다는 사실을 조금씩 눈치채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전과 달리 이제는 그 누구도 할머니를 외면하지 않았다. 어르신 여기가 어디신지 모르시겠어요? 제가 집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자발적으로 손을 내밀어 도와주었다. 할머니가 가끔 헛걸음을 하거나 같은 길을 빙빙 도는 모습을 봐도 상인들은 쉬이 귀찮아하거나 지나치지 않았다. 우리 어르신이 또 정신이 잠깐 흐려지셨구나. 괜찮습니다. 제가 함께 가겠습니다. 마치 한 가족처럼 이영자 할머니를 돌보는 풍경이 이어졌다. 할머니에게 조금씩 다시 찾아오는 혼란은 피할 수 없는 일이었다. 치매라는 병이 주기적으로 그녀의 기억을 앗아갔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 할머니는 혼자가 아니었다. 친절한 은행 직원들과 충장로 상인들이 언제나 든든하게 곁에 있었고, 변호사는 꾸준히 할머니의 법적 대리인으로서 일상의 사소한 문제까지 신경을 써주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가면서 할머니가 과거 명성은행에서 겪었던 수모는 점점 잊혀가는 듯했다. 할머니 자신은 치매로 인해 그 사건의 상세한 내용을 자주 떠올리지 못했고, 광주 시내 사람들마저도 그 일을 예전만큼 자주 입에 올리지 않았다. 그러나 명성은행 내부에서는 그 후유증이 오래도록 지속되었다. 비록 외부로 표면화되지 않아도 지점장부터 막내 직원까지 크고 작은 자책을 품고 살았다. 그때 조금만 더 친절했더라면, 단 한 잔의 물이라도 내드렸다면 어땠을까? 젊은 직원은 밤마다 이불을 차며 후회했다. 지점장 역시 하루가 멀다 하고 본점의 질책과 고객 이탈 문제로 애를 태웠다. 상인들 중에도 명성은행 계좌를 모두 해지하고 다른 은행으로 옮긴 사례가 늘었다. 큰손 고객을 그렇게 대우하던 은행이니 우리 같은 소상인은 눈길도 안 주겠지. 이런 불신이 만연해졌다. 할머니에게 그저 사과하고 다시 돌아와 달라며 매달리는 건 의미 없었다. 이미 할머니는 다른 은행에서 편안함과 신뢰를 찾았기 때문이다. 결국 명성은행은 자체적으로 고객 응대 매뉴얼을 전면 개정하고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재교육을 실시했다. 절대 겉모습만 보고 고객을 판단하지 말 것이라는 핵심 문구가 새 매뉴얼의 첫 장에 명기되었다. 은행 로비 곳곳에 우리의 모든 고객은 소중합니다라는 문구가 붙었지만 이미 떠나간 신뢰는 쉽게 돌아오지 않았다. 얼마 뒤 할머니가 지역 복지시설에 대규모 기부를 했다는 소식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치매 환자들을 위한 시설을 설립하는 데 보탬이 되고 싶다. 는 할머니의 뜻은 커다란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기사에는 할머니가 치매로 인해 종종 기억을 잃으면서 겪었던 다양한 불편과 어려움이 담겼고, 그중에는 은행에서 모욕을 당했던 일화도 살짝 언급되었다. 다른 이들은 이런 아픔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할머니의 짧은 코멘트는 보는 이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다. 그 기사를 보고 명성은행 광주지점 직원들은 다시금 마음이 무거워졌다. 정말 대단한 분이시구나. 우리가 평생 동안 배워야 할 것을 할머니가 몸소 보여주셨네. 어느 중견 직원이 그렇게 중얼거렸고 모두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동시에 후회가 깊어졌다. 누구 하나 물 한 잔이라도 건네주었다면 그날의 이야기는 전혀 달라졌으리라. 어느 가을날 낙엽이 은행 앞 인도에 수북이 쌓이던 시기 명성은행 앞을 할머니가 우연히 지나쳤다. 치매 증상이 슬그머니 찾아온 상태였다. 할머니는 자신이 왜 이 거리에서 서성이는지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멍하니 건물 간판을 쳐다보고 있었다. 낯선 얼굴들이 드나들었지만 정작 그녀는 아무 기억도 떠오르지 않았다. 여기 어디지? 다시 중얼거리며 발을 떼는데 오래전 할머니를 쫓아냈던 젊은 직원이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발견했다. 직원은 심장이 덜컥 내려앉은 것처럼 느껴졌다. 이미 한참 전에 할머니는 다른 은행으로 가서 거액의 예금을 모두 옮겼다. 그 사건 뒤로 직원은 평생의 반성을 품은 채 지내왔다. 조금이라도 할머니를 도와드리고 싶어 창문을 통해 작은 흔적을 찾고 있던 참이었다. 저기 잠깐만요. 그는 얼른 밖으로 나가려 했지만 이미 할머니는 고개를 돌려 다른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직원은 주저하며 창구를 떠날 수 없었다. 죄송합니다. 할머니. 직원은 마음속으로 연신 사과를 되내며 서류를 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그러나 다행히 이번에는 할머니가 다른 상인들의 도움을 받으며 길을 잃지 않았다. 인근 가게의 주인이 다가와 할머니 괜찮으세요? 어디 가시는 길이에요? 하고 물었고 결국 새로 거래하는 은행의 지점장에게 연락이 닿았다. 지점장은 곧 차를 몰고 와 할머니를 부축하고 조심스레 모셨다. 어르신 지금은 집으로 가시는 게 좋겠어요. 조금 쉬시면 나아질 겁니다. 차창 밖으로 멀어져 가는 할머니의 모습을 멍하니 지켜본 명성은행 직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한동안 창밖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 후로도 할머니의 치매 증상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때때로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헷갈리곤 했지만 주변 사람들이 보여주는 따뜻한 관심 덕분에 큰 사고로 이어지진 않았다. 새로운 은행 지점은 할머니를 VIP가 아니라 한 명의 인간으로서 존중하고 배려하려 했다. 간혹 할머니가 예전처럼 아무런 소지품 없이 갈증에 시달리며 찾아오면 직원들이 먼저 다가가 물 한 컵과 의자를 건네주었다. 어르신 편히 앉아서 쉬십시오. 목이 마르셨죠? 금방 시원한 물 드릴게요. 그렇게 사소한 관심과 배려가 일상으로 자리 잡았다. 도시가 점점 겨울로 접어드는 계절, 차가운 바람 속에 거리는 한산했다. 그래도 할머니는 여전히 틈틈이 충장로와 상가 주변을 돌아다녔다. 그럴 때마다 상인들은 잊지 않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넸다. 오늘 기온이 많이 떨어졌는데 코트 입으셨어요? 이 안으로 잠깐 들어와서 몸 좀 녹이고 가세요. 사람들은 더 이상 할머니를 이상한 노인으로 보지 않았다. 시간이 흐르며 모두가 할머니의 사정을 알게 되었고 그 선량함과 진심을 깨달았다. 또 그녀의 가슴 속에 얼마나 큰 아픔이 담겨 있는지도 어렴풋이 이해했다. 이윽고 명성은행의 그 사건은 광주 금융계의 하나의 대표적 교훈으로 자리 잡았다. 각 은행의 신입 직원 교육에서 자주 사례로 언급되었고 절대 고객을 외모나 상황만으로 판단하지 말 것이라는 말이 강조되었다. 심지어 어떤 은행들은 은행 내 무료 음료 코너 타이어를 설치하기도 했다. 때로는 작은 서비스가 커다란 신뢰를 만든다는 문구가 붙여져 있었다. 비록 한 차례의 잘못된 대처로 엄청난 손실을 본 명성은행이었지만 그로 인해 전반적인 금융 환경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는 평이 많았다. 얼마 후 할머니는 큰 결심을 내리고 변호사와 상의해 치매 환자들을 위한
전문 복지시설 건립에 상당한 재산을 기부했다. 이미 언론에서도 거듭 보도된 이영자 할머니의 나눔은 단순한 거액 기부 이상으로 깊은 의미가 있었다. 저처럼 헤매는 분들이 조금이나마 편해지길 바랍니다. 이 한마디는 수많은 사람의 가슴을 울렸다. 그 시설은 충장로 인근 높은 언덕에 세워져 창문 너머로 광주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이었다. 할머니는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종종 그곳에 올라가 멀리 펼쳐진 건물들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리고 행복한 듯 웃어 보였다. 그 건물들이 완성되고 첫 입주자들이 들어오는 날 할머니는 하얀색 한복을 단정히 차려입고 현장을 직접 찾았다. 환한 조명 아래 그의 기부로 새롭게 지어진 방들과 복도 휴게실에는 비슷한 사연을 가진 어르신들과 그 가족들이 감사를 표하기 위해 모여 있었다. 치매 환자들이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환경 보호자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지원 체계가 마련된 공간이었다. 이영자 어르신이 광주에서 이루어 주신 선행은 정말 큰 울림입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식전 행사에서 울려 퍼졌다. 할머니는 잠시 주변을 둘러보았다. 사람들의 표정에는 감사와 존경이 깃들어 있었다. 비록 할머니 자신의 기억은 온전치 못하지만 그 마음만큼은 분명히 전해졌다. 며칠 뒤 할머니는 또다시 거리를 거닐다가 한 남루한 노인을 발견했다. 땀범벅이 된 그 노인은 다리가 불편한 듯 파스가 붙은 발목을 절뚝거리며 서성이고 있었다. 누가 봐도 힘겨워 보이는 모습이었다. 할머니는 본능적으로 다가갔다. 괜찮으세요? 어디 불편한 곳이라도? 노인은 고개를 떨어뜨린 채 미약하게 중얼거렸다. 집을 못 찾겠어요. 그 짧은 말에 할머니는 자신이 과거에 느꼈던 절망감이 떠올라 가슴이 쿵 내려앉는 듯했다. 할머니도 평소라면 집을 잊고 헤매는 처지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유난히 정신이 맑았다.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몇몇 상인이 함께 달려와 그 노인의 사정을 들어주었다. 저희가 은행에 연락해서 보호자나 가족이 있는지 알아볼게요. 그들은 노인을 잠시 가게 안으로 데려가 편히 앉도록 한 뒤 물을 건네고 전화를 돌렸다. 이영자 할머니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뿌듯하게 웃었다. 몇 년 전만 해도 사람들이 꺼리는 노숙자나 장애인을 쉽게 외면하기 일쑤였는데 이제는 스스럼 없이 손을 내밀어주는 장면이 점점 늘어난 것이다. 그날 늦은 오후 할머니는 자신이 새로 거래하는 은행 지점에 들렀다. 직원들이 일제히 밝은 얼굴로 맞았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떠세요? 이 말에 할머니는 여전히 다소 피곤한 기색이었지만 작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조금 힘들었는데 그래도 잘 지내고 있어요. 직원이 재빨리 시원한 물 한 잔을 갖다 주었다. 먼 길 걸으셨을 텐데 먼저 물부터 드시고 천천히 말씀하세요. 단지 물 한 잔이었지만 그 안에는 따뜻한 배려가 담겨 있었다. 창구에 앉아 정산 서류 몇 가지를 확인하던 할머니는 잠깐 고민하다가 직원에게 물었다. 혹시 명성은행에 대한 소문은 여전히 있나요? 직원은 난처한 듯 미소를 지었다. 예, 아직까지도 이 지역에서는 자주 거론됩니다. 직원들도 바뀌고 노력을 많이 한다고 들었지만 한 번 떨어진 신뢰를 회복하기는 쉽지 않지요. 할머니는 애잔한 눈빛으로 창문 밖을 바라보았다. 창밖에는 노을이 내려앉아 거리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아마 나도 곧 그 모든 걸 잊어버리겠지만 그래도 그 일이 사람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겼으면 좋겠네요. 해가 저물어가는 광주의 거리에서 이영자 할머니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기억은 흐릿해져도 마음 한구석에는 아직도 살아있는 감정이 존재했다. 자신이 언제 어떻게 치매 판정을 받았는지조차 자주 잊곤 했지만 적어도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하는 일이 얼마나 위험한지는 잊지 않았다. 그 깨달음은 그녀를 움직이게 했고 기부라는 결실로 이어졌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을 미쳤다. 그 후로 몇 해가 지나 겨울이 깊어지던 어느 날, 길거리에 찬바람이 매섭게 불어오자 상점마다 난방을 가동하며 손님을 맞이했다. 이날 할머니는 평소처럼 가벼운 모자를 쓰고 밖으로 나왔다. 집 앞 골목을 지나는데 갑자기 방향 감각을 잃은 듯 제자리에서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다. 여기가 어디더라?
손이 떨리고 가슴이 불안하게 뛰었다. 기억이 또다시 끊어지려는 기색이었다. 그러나 한 편의점 주인이 문 밖으로 나와 다정히 말해주었다. 어르신 안으로 들어오세요. 여기 의자도 있고 따뜻한 차도 있습니다. 할머니는 그 말에 따뜻함을 느꼈다. 치매 증상이 찾아올 때마다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두려움이 엄습했지만 주위 사람들이 보여주는 사소한 관심과 배려가 그 격렬한 불안을 조금씩 완화해 주었다. 편의점 주인은 새로 거래하는 은행 지점장에게 전화를 걸어 어르신이 여기 계십니다. 좀 도와주실래요? 하고 요청했다. 잠시 후 지점장이 직접 차를 몰고 와 할머니를 조심스레 모셔갔다. 할머니가 차문을 닫고 떠나는 순간 문득 옛 기억 속에서 무언가 어렴풋이 스쳤다. 명성은행의 차가운 창구 젊은 직원의 날선 목소리, 그리고 넘어져서 느꼈던 굴욕감. 하지만 그 모든 이미지는 곧 흐릿해졌다. 대신 지금 자신을 도와주는 사람들의 미소가 선명하게 각인되었다. 그래, 이제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야. 할머니는 무슨 말인지는 몰라도 자신에게 그렇게 속삭이는 듯했다. 그리고 마침내 봄바람이 불어오던 어느 날 할머니가 기부한 복지시설이 정식 개원식을 맞았다. 잔디 위에는 작은 무대가 설치되고 지역의 주요 인사와 기관 관계자, 그리고 치매 환자와 가족들이 모여들었다. 행사장 한편에는 이영자 할머니를 위한 자리가 준비되어 있었다. 이영자 어르신이 계시지 않았다면 이 시설이 이렇게 빨리 세워지지 못했을 겁니다. 사회자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소개했다. 사람들은 일제히 할머니에게 시선을 두었다. 할머니는 조금 벙찐 표정으로 앉아 있었지만 곧 박수 소리가 울리자 환한 미소를 지었다. 짙은 연두빛 새싹이 얼굴을 내미는 계절의 색채와 함께 할머니의 얼굴에도 따스함이 번졌다. 비록 기억의 상당 부분은 사라졌지만 적어도 이곳에서만큼은 안정과 존중을 느낄 수 있었다. 잠시 올라오셔서 소감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사회자가 청했고 변호사가 살짝 도와줘 무대로 할머니를 모셨다. 할머니는 마이크 앞에서 잠깐 당황스러운 듯 머뭇거리더니 이내 짧게 말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도 많은 것을 잊어가고 있지만 그것만은 잊지 않으려 해요. 예전처럼 깔끔한 한복 차림을 한 할머니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진심으로 박수를 보냈다. 이윽고 변호사가 부축하며 할머니를 자리로 안내했다. 할머니의 그 말은 행사의 열기를 잔잔하게 정리해 주면서도 모두에게 의미심장한 울림을 주었다. 그날 이후로도 광주 거리 곳곳에서 할머니를 보살피는 손길이 이어졌다. 시간이 흐르면서 명성은행의 실수는 직접적인 화재에서 사그라들었지만 그 사건이 남긴 교훈만큼은 결코 잊히지 않았다. 금융권 전반에서 고객 응대는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기계적인 응대보다 인간적인 배려가 우선한다는 인식이 확산된 것이다. 고객이 은행에 들어오면 직원들은 먼저 환영 인사를 건네고 한 잔의 물이나 차를 대접하는 등 작은 변화를 실천하려 했다. 이처럼 이영자 할머니가 겪은 사건은 의외로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비록 할머니 자신의 기억에서조차 그날의 아픔은 흐릿해졌지만 주변 세상은 그 사건을 통해 한 단계 더 성숙해지고 있었다. 사람을 배려하는 문화가 자리 잡는 데 할머니가 겪은 모멸감과 상처가 씁쓸한 계기가 되었던 셈이다. 늦어름이 되어도 치매 증상은 자연히 더 심해졌다. 할머니는 짧은 순간 또렷해지다가 이내 다시 혼돈 속으로 빠지곤 했다. 하지만 주변인들은 이전보다 훨씬 따뜻한 시선으로 그녀를 보살폈다. 어르신, 요즘 날씨가 덥죠? 이쪽으로 잠깐 오셔서 쉬세요. 아무런 대가도 기대하지 않으면서 자신이 누군가를 돕는다는 사실만으로 안도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어느 해 가을, 단풍이 고운 색으로 물들 무렵 할머니는 집 안창문 너머로 금빛 물결처럼 빛나는 가로수길을 바라보고 있었다. 변호사가 찾아와 시설 관련 행정 서류를 몇 가지 설명했지만 할머니는 그리 집중하지 못했다. 그저 창밖을 보다가 문득 웃음을 지었다. 아름다워요. 그저 변호사는 알 수 없는 먹먹함에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치매가 심해질수록 할머니가 보여주는 순수한 감정들은 더 또렷해진 듯했다.
세상 일에 대한 복잡한 기억은 잊었을지언정 자연의 아름다움이나 사람의 선해 같은 기본적인 감각은 변함없이 품고 있었다. 변호사는 서류를 정리하며 조심스레 물었다. 할머니 이제 진짜 편히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큰 재산도 이미 복지시설에 보태셨고 남은 생활비와 관리 자금은 충분히 확보해 두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말을 얼핏 이해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고는 창밖 먼 곳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나는 가끔 헷갈려요. 내가 누구였는지 왜 이렇게 됐는지. 그래도 사람들이 날 도와줘서 참 고마워요. 변호사는 울컥하는 마음을 다잡고 할머니 곁에 앉아 자그마한 손을 잡았다. 그 후로도 할머니는 종종 거리에 나와 헤매곤 했지만 항상 누군가가 발견해 주었고 곧장 안전한 곳으로 안내됐다.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예시를 떠올리며 우리가 이분 덕분에 무엇을 배웠는지 되새겼다. 한 장의 서류에 도장을 찍고 한 잔의 물을 내어주는 일처럼 사소한 행위가 사실은 엄청난 파장을 가져올 수 있음을 배웠다는 것이다. 특히 명성은행 사례는 전국적으로 교훈적 사례로 전해졌다. 각종 세미나나 금융권 워크숍에서 절대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말 것이라는 강연이 펼쳐졌다. 이제 이영자 할머니가 남긴 교훈은 광주를 넘어 다른 지역까지 퍼져나갔다. 치매 환자를 위해 직접 시설을 마련하고 사람들에게 겉모습만으로 누군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깨달음을 준 분이 계시다. 어느 도시에서든 그렇게 입소문이 났다. 시간이 지나며 할머니의 이름은 많은 기억에서 흐릿해질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녀가 전한 메시지와 실천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 가끔 할머니의 머릿속에서도 은행 앞 문턱에 주저앉던 장면이 아주 희미하게 스쳐가곤 했다. 누군가 자신을 잡아 끌었고 얼음장 같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러나 곧이어 다른 기억이 겹쳐졌다. 따뜻한 차를 건네던 상점 주인의 손길 지점장의 부축, 그리고 골목을 함께 걸어준 사람들의 환한 미소. 그 따뜻한 이미지들이 현재의 할머니를 감싸주고 있었다. 결국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재산의 크기가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태도임을 몸소 보여준 것이다. 세월이 흐르며 광주 거리의 풍경도 조금씩 바뀌었다. 오래된 건물들이 철거되고 새로운 상가가 들어섰다. 그러나 충장로 어귀에는 여전히 할머니가 기부한 복지시설이 건재했고 주변 은행들도 대대적인 혁신으로 고객응대를 개선했다. 물이라도 한 잔 드시겠습니까? 이제는 은행마다 흔히 들을 수 있는 인사가 되었다. 행인들 사이에서는 이영자 할머니 이야기가 전설처럼 전해졌다. 그분이 처음 치매 증상이 왔을 때 어떻게 모욕을 당했고 그 뒤로 어떤 변화를 이끌어냈는지 어느 해 겨울 한방눈이 펑펑 내리는 날이었다. 하얀 눈이 거리를 뒤덮어 발자국조차 희미해진 가운데 할머니가 방 한 구석에서 창밖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었다. 까만 밤하늘에 내리는 눈발은 가로등 불빛을 받아 아름답게 반짝였다. 살짝 열린 창문 틈으로 차가운 공기가 스며들 때마다 할머니는 몸을 조금 움츠렸다. 그러다 아주 작게 미소를 지었다. 이름도 나이도 집의 위치도 가물거릴 때가 많았지만 그 찰나의 미소는 따뜻함을 품고 있었다. 아마 이영자 할머니는 자신의 사연이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전해지고 금융계 전반의 인식까지 바꿔놓았으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녀가 겪은 아픔은 무의미한 불행이 아니었다. 타인을 무시하는 세상의 차가운 시선을 바꿔놓는 씨앗이 되었고 그 결실은 따뜻한 배려가 넘치는 환경으로 싹트게 되었다. 이야기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언젠가 할머니는 이름도 가족도 은행에 있었던 모든 기억을 잊어버릴지 모른다. 그러나 그때가 오더라도 어느 골목 어귀에서나 누구든 흔쾌히 손을 내밀어 줄 것이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안으로 들어와 쉬세요. 이 말 한마디가 그 무엇보다도 값진 재산이라는 걸 이제 광주의 사람들은 잘 알고 있다. 할머니가 남긴 진정한 유산은 거액의 돈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가슴속 따뜻함이기 때문이다.